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시경제학을 대표하고 거시경제학을 나타내는 첫 번째 변수 또는 통계치라고 하면 우리 국내 총생산을 들 수 있겠는데요.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가치, 생산물의 모든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내로 한정되어 있죠. 그게 이제 domestic을 의미하는 거고, gross는 총을 의미하고요. product는 생산물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도 뭐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개별적인 개별 경제 주체들의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소득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또는 어떤 경제별 경제적인 능력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계속 GDP를 계속 집계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있죠. 그 GDP 이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가다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배울 건데, 경제 성장률도 다름 아닌 GDP의 변화율을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GDP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통계치, 거시경제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의했던 것처럼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가치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통계적으로 집계할 때 어떻게 집계하느냐? 그럼 과연 이렇게 생산된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 최종 생산물의 가치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지출된 양을 집계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뭐 경제학 일부를 배우신 분은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국내 총생산을 우리가 집계하는 방식이 생산물의 가치를 더해서 이론적으로는 정의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지출한 양, 지출 국내 소득, 지출 국민 소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출, 그러니까 소비나 뭐 투자나 다른 방법으로 지출된 양을 집계함을 통해서 국내 총생산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출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측면이 뭐냐면 우리 생산적인 측면, 지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소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생산한 거 1년 동안 우리가 다 모든 생산 요소들을 이용해갖고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생산을 하면 그게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소득은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출 측면, 생산 측면, 소득 측면이 다 같아진다, 결국은. 그 다음 통계적으로 집계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집계를, 지출적인 측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주는 것이 여기서 보듯이 이제 경제의 순환도가 있죠. 우리가 가계 기업, 이건 이제 정부를 뺀 아주 단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 처음 배우면은 첫 번째 모형이라는 거를 의미를 가르쳐 줄 때 이 모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가게 기업이 있는데, 가게는 기업에게 생산 요소인 노동을 공급하고 소득을 얻게 되고, 기업은 가게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받음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모형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뭉쳐져서 가게 전체, 기업 전체를 나타내지만 아주 세별적인 거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 경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GDP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GDP가 1년 동안 한국과 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 가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집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소득으로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총
가게들의 소득, 그 다음에 뭐 법인의 소득,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았을 때랑 생산물의 1년 동안 가치를 집계했을 때랑 그 다음에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뭐 각가지 다른 측면의 지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세 가지의 값이 이론적으로 같아지고 이론적으로 같아지는 경우를 이용해서 GDP를 집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이제 생산물과 생산 국민소득 또는 국내 총 생산을 집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뭐 경제학 원론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최종 생산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게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면 그게 최종 생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간재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재 계산이 복잡해지고 이론적으로도 헛갈리거나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연습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가가치라고 하죠. 우리 VAT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생산을 하는 생산 프로세스에서 생산 과정에서 어떤 물건이 처음 생산돼서 농부를 예로 들자면 농부가 밀을 생산해 가지고 제빵사까지 가는 데까지도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밀을 갈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분소에 가서 제분소에다 밀을 팔고 제분소는 밀을 사서 와서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에다 갖다 주겠죠. 그럼 베이커리가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를 사와서 반죽을 해서 구워서 빵을 팔게 됩니다. 그럼 최종재는 빵이 되겠지만 중간재들이 많이 쓰였죠. 그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럼 농부 같은 경우는 그냥 없는 땅에서 아무 뭐 비용적인 측면을 일단 빼고 쉽게 생각하자면 땅에서 밀가루를 100만 원어치 1년 동안 생산했다고 치면 그럼 그 100만 원이 부가가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부가가치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비용적인 측면, 생산 요소적인 측면 노동이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 쓰였던 기계들이 있으니까 자본 들어갔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줄여가지고 없다고 치고 코스트는 0이라고 쳤을 때 100만 원 가치의 밀이 생산되었다면 부가가치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밀을 가지고 100만 원에 가지고 와서 밀가루를 120만 원에 베이커리에 팔았다. 그러면 20만 원의 부가가치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이제 부가가치를 합치는 방식으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습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 20만 원에 최종 빵을 1년 동안 베이커리에서는 140만 원 팔았다면 국내 총생산인 경우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140만 원이 될 겁니다. 똑같이 부가가치 측면에서 처음에 농부가 100만 원의 가치를 실현했고 그 다음에 120만 원에 베이커리에 팔았으니까 120에서 100을 뺀 20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20에서 130의 140의 만원 만의 빵을 1년 동안 팔았다면 140에서 사온 밀가루 120의 그 중간재 가격을 뺀다면 20이 되겠죠. 그럼 100 더하기 20 더하기 20 해가지고 부가가치의 총합도 140만 원의 GDP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봤습니다. 또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또 한번 기회를 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총생산 GDP는 최종재 가치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최종 가치 최종재 가치만을 집계한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쓰인 중간재는 빼야 된다. 그렇게 중간재가 있는 경우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재만 계산하든지 부가가치만 따로 계산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면 또 같아진다라는 생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거는 지출 측면에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GDP를 집계하는, GDP 통계치를 집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고 모든 국가들, 모든 경제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그러면 GDP, 국내 총생산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에 쓰이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국내 경제상에서, 전체 경제상에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총지출은 우리가 지출하는 것들을 나눠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이 있겠습니다. 요 네 가지, 순수출은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소비는 consumption, 투자는 investment, 정부 지출은 government expenditure, 그 다음에 순수출은 net export죠. 영어로 하면. 수식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 이니셜을 이용해가지고 주로 씁니다. Y는 yield에서 왔어요. yield에서 왔는데 여기서는 GDP를 나타냅니다. 그럼 GDPY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을 합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 생산 측면의 GDP Y,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Y를 어떻게 집계하느냐? 1년 동안 일어난 총소비, 총투자, 총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순수출이라는 거는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거죠. 가치, 생산물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다.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출, 국내 소득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GDP를 산정하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뭐 소비가 있을 수 있고, 소비는 어떤 거냐? 소비는 사실 가게가 생활하는 데 쓰는 돈, 이거 지출하는 돈, 그거 그 가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게가 구입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1년 동안 구입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다 더한 거 소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하고 주로 C라고 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소비가 일어나느냐? 어떤 이제 내부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느냐? 내구재가 있을 수 있고, 비내구재가 있을 수 있고, 용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화를 나누자면 내구재가 있고 비내구재가 있죠. 내구재라는 거는 뭐 오래 쓰는 거, 그죠? 비내구재라는 거는 금방 소비되는 거, 써버리는 거. 그래서 뭐 내구재 측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거 한번 사서 10년 동안 쓰고, 그럼 그 가치가 발현되는 데 있어서 그 물건들의 주기, 생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회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계산을 따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지출한 양을 하기 때문에 딱 소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집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구재라는 거는 소비가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가끔 일어나고 오래 가는 그런 재화를 얘기하고, 비내구재 소비는 금방금방 소비가 일어나고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요 방법들도 각각 그 국내 총생산을 집계하는 통계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집계하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 중에, 소비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구재 소비, 비내구재 소비, 용역 소비. 뭐 예전에는 용역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 expenditure, 서비스에 대한 뭐 이발을 한다거나 해외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탄다거나, 국내 여행을 하는데 뭐 공공버스를 탄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의 각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소비의 구성은 사실 내구재가 한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8%, 7.5% 뭐 이 정도 될 거고, 비내구재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럼 그 서비스에 관한 퍼센티지가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볼 항목이 투자입니다. 투자. 소비는 우리 살펴봤고, 그 다음이 투자가 되겠죠. 투자. 투자라는 건 자본에 대한 지출인데, 이게 이제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도 투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투자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투자에 가까운 경우가 더 큰 폭을 큰 양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 자본에 대한 장래에 사용될, 그러니까 기업에 사용될 어떤 물적 자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그렇지만 하나의 항목 중에 이제 주택을 샀다, 내가 집을 샀다, 이게 투자에 들어갑니다. 주택에 대한 고정 투자라고 하죠. 고정 투자가 여기에 포함되고, 기업의 고정 투자가 있겠죠. 자기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생산하는데 운영되는 그런 것들도 기업의 고정 투자가 되겠고요.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재고들이 그 생산 국내 소득, 그러니까 GDP의 생산적인 측면에는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가치가 거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 생산을 했는데 안 팔린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간다? 재고에 들어갑니다. 그게 재고 투자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품목들이 있다. 그거 어디에 들어가냐? 재고 투자에 들어간다. 이런 항목들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그 사실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68%, 70%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투자는 사실 그 구성이 그만큼 크진 않죠. 소비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부분이 투자인데, 두 번째로 큰 부분이 투자인데, 한 16%, 17% 사이, 퍼센트 사이를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고정 투자, 기업의 고정 투자가 13% 정도 되고, 주택에 대한 고정 투자가 3%, 재고 투자는 0.5%, 뭐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다음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가 투자와 자본의 개념을 구분하는 겁니다. 투자와 자본. 투자라는 거는 이제 신규 자본에 대한 지출을 그 1년 동안만 측정한 거니까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감가상각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감가상각을 0으로 놓고 그냥 이제 기본적인 GDP 계산을 할 때 있어서는 감가상각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무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자본이 들어온 거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수학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투자는 지난기의 자본과 현재 시간의 자본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T가 있고 KT-1이라고 변수를 얘기한다면, 현재 자본. 그러니까 2020년 말의 자본량과 2020년 초의 자본량의 차이, 그게 투자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가치가 있는 건데, 투자는 가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이제 상황, 요거 차이, 요게 상당히 거시경제 통계치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경제 현상을 이야기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stock and flow입니다. flow는 흘러가는 거, stock은 딱 정해져 있는 거, 멈춰져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본이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한다? 어떤 시점 딱 한 곳에서 측정한 가치를 자본이라면, 자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측정한 게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유량이고, 자본은
저량입니다. 그래서 자본 스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을 통해서 더 이상 헛갈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자본 스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본 저량,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가치를 측정한 게 자본이고, 그 자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바뀐 것만큼 일어난 가치 변화, 그거를 인베스트먼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유량이고 자본은 저량이다. 자본 스톡, 인베스트먼트 플로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상당히 또 복잡한 어떤 뭐 객관식 문제 이런 거 나오면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측면에 물론 정의를 잘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측정할까를 고민해 보면, 이게 뭐 9월 10일 날 딱 정해진 시점에서 평가한 거냐, 아니면은 어떤 변수는 9월 10일 날은 절대 측정할 수 없고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값이다, 그러면 유량, 어떤 시점, 딱 정해진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라면 저량, 스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경제 현상 또는 어떤 뭐 경제 기사를 읽을 때도 잘못된 어떤 표현들이나 아니면 개념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량과 유량을 비교하는 거 안 되겠죠.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럼 GDP는 뭘까요? 유량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총 생산한 가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하루의 GDP 계산할 수가 없다. 물론 뭐 그 기간이 있으면 월별 GDP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기별로 주로 집계를 하니까 분기별 GDP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하죠. 1분기 작년 대비 얼마 올랐다, 얼마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저량, 자산의 가치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산의 변동은 하지만 자산을 측정을 하려면 어떤 딱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를 줄어든 거 얼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줄어들기 전, 줄어들기 후 가격이 딱딱 가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부 부채라는 것도 사실은 저량입니다. 이제까지 얼마 빚졌냐? 어떤 시점이 있겠죠. 갚아버리면 변하니까. 유량으로는 이제 연간 저축,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이 들어가는 거는 다 유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부의 재정 적자, 재정 적자라는 거는 어떤 기간 동안 우리 GDP를 측정할 때 재정 적자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부채라고 하는 거는 재정 적자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부채 변화.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라는 거는 1년 동안 얼마를 벌어들여 가지고 조세로 걷어들여서 얼마나 정부 지출로 썼냐, 요게 이제 정부 재정 적자인데, 재정 부분의 적자인데, 그거 측정하는 거 유량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것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지? GDP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T에다가 G 뺀 거, 뭐 그러니까 텍스 걷어들인 총 조세 수입에다가 정부 지출량을 뺀 게 정부 재정 적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떻게 측정하냐? 1년 동안 또는 뭐 분기 동안에 기간을 두고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저량과 유량의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C 플러스 I 플러스 G 되겠습니다. G는 뭐냐?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 정부 지출. 정부는 이윤을 만드는 집단이 아니죠. 뭔가 가치를 발현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뭐 가게는 소비를 하지만 생산에 참여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 통해서 생산에 참여합니다. 근데 정부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윤을 만드는 기업과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부의 뭐 공기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수익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관이 아니죠.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봐야 옳습니다. 그럼 정부 지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라는 건 생산적인 어떤 경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수입은 어디서 오느냐? 조세에서 온다.
그렇죠? 조세에서 오죠. 조세를 걷어들여서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각각을 지출합니다. 퍼센티지는 전체적인 퍼센티지 아까 소비와 투자를 잠깐 보셨겠지만 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장려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런 부분에 이론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능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가 참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들은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이 필요한 건데 요 이제 거시 경제학에서 이제 국내 총생산을 집계할 때 consumption, investment, government expenditure 해서 G 부분이 있다. 요 정부 지출의 부분. 정부 지출이 약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미국 경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우리 미국 경우에 예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8%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랑 주정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다르고 각각을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18% 정도 미국에서 정부 지출의 비중이 그만큼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게 이제 크게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GDP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그 지출 측면의 GDP 측정에서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70% 육박하고 있고 65%에서 70% 사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을 기본적인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NX라고 많이 씁니다. NX가 뭐냐? Net Export죠. 그 엑스포트의 이니셜이 E이긴 하지만 X하고 M 해서 Export, Import 해서 수입은 X, 수입은 M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Net Export에서 NX를 순수출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무역 쪽이나 아니면은 국제금융론 쪽에서는 NXE 자체를 CA라고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수지표에 보면 경상수지라고 하죠. 옛날에는 무역수지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무역하는데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그래서 무역수지라고 많이 썼는데 기본적인 바른 이제 정의는 경상수지고요. 경상수지를 영어로 하면 current account입니다. 그래서 current account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CA로 무역학 교과서나 아니면 국제금융론 우리가 사용할 교과서에서는 CA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순수출이고 net export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어떤 거냐? 국내에서 생산한 거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한 거니까 순수출이 뭐겠습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거 우리가 생산한 거를 수출하겠죠. 그 생산 가치를 우리 포함을 해야 되니까 export minus import입니다. import는 우리가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빼준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국가가 처음에 기본적인 모형들이나 간단한 모형을 봤을 때 우리 무역이 없다고 치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GDP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겠죠.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무역이 열렸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의 비중이 크죠. 그러면은 엑스포트 비중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역이 시작되고 나면 넷 엑스포트 파트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고 우리 항상 신문에 이런 얘기 하죠. 경상수지가 흑자, 경상수지가 적자, 경상수지 개선, 경상수지 악화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넷 엑스포트 커런트 어카운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커런트 어카운트가 양인지 커런트 어카운트가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커런트 어카운트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죠.
넷 엑스포트도 GDP 집계하는 거의 한 부분으로서 1년 동안 또는 분기 동안 월간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액이 각각 더해져가지고 어떤 거 수출한 거 수출 액을 다 더하고 달러를 더하고 그 다음에 수입한 어떤 지불한 가치를 빼고 그거 빼가지고 커런트 어카운트를 구성하고 있다. 뭐 예전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표현도 많았지만 국제 수지 표에서 무역 수지가 나오니까 경상 수지가 나오죠. 그래서 경상 수지 흑자, 경상 수지 적자 이거는 바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써야 되고 근데 국제 수지가 개선됐느니 국제 수지가 악화됐느니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사실 국제 수지 표는 우리 밸런스 쉿이라고 하죠. 대차 대조표이기 때문에 그거 딱 맞춰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국제 수지표의 집계량은 항상 0입니다. 그 복식북이라고 하죠. 우리가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러니까 뭐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항상 집계는 0이 되게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제 오차 누락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계산이 딱 안 맞다, 그럼 오차 누락이 얼마 해서 그걸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국제 수지는 항상 표에 나타나는 국제 수지는 0이고, 그러니까 집계해서 이제 딱 계산을 마치면 1년 동안 거래한 국제 수지표가 있다 그러면 딱 마치면 국제 수지는 0입니다. 근데 이제 경상 수지,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게 이제 국가 경제에 엄청난 또 영향들을 미치니까 그렇게 우리가 집계를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국제금융하는 국제무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루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순수출 구성. 미국은 상당히 그 쌍둥이 적자라 그래서 1980년대부터 아주 정부 적자와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첨단 기술의 발달, 이노베이션, 혁신의 그러니까 그게 그 투자를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초 과학이나 이런 아카데믹한 어떤 이제 교육적인 측면 또는 어떤 학술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파워 또는 발전의 속도, 뭐 문화라기보다는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은 곳에 또 예술가들이 또 모이게 됐으니까 문화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미국발이었죠. 그랬어도 뭐 어떻게 극복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살아올 수 있는 거, 달러에 대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걸 대체해 줄 만한 경쟁자가 아직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 봐서 미국도 중국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힘을 얻게 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 쌍둥이 적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본다면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이 크죠. 무역 적자국 상대국 중에 가장 큰 나라, 그리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경제 성장률이 빠르고 그래서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의 활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잠깐 뭐 2010년 이후에 잠깐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를 이후에도 이제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경제에 비해서는 좀 빠르다는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하고서라도 미국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지출, 정부 재정 적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몰고 가는 이런 좀 안 좋은 현상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떤 그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안 됐죠. 왜냐하면 달러의 신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팔고 물건을 사오고, 그러니까 그냥 달러를 찍어가지고 지불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경제 성장률도 낮고 물가 상승률도 낮고, 경제 성장률이란 거 아까 얘기했지만 GDP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GDP 증가율이 그만큼 빨리 증가되지 않는다, 예전처럼. 예.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나 뭐 불황이나 아니면은 경기 후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지금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왜? 달러를 찍어가지고 달러가 기저 통하고 본원 통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해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다. 예,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라는 상당히 거대한 대항마가 이제 발달을 하고 있어서 더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무역 분쟁이 시작된 부분도 아주 큽니다. 견제를 지금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믿음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출적인 측면에서 GDP를 집계 한다. 그 각각 구성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경제가 무역이 실시됐을 때 수출액에다가 수입액을 뺀 넷 엑스포트 순수출액을 거기다 더한다. 그러면 GDP가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이 있느냐, 어떻게 지출액이랑 생산액이 같아지느냐, 그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아까 재미있다고 얘기했던 이제 투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 부분,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재고 투자. 이 올해 생산해놨는데 가치는 발현됐는데 국내 소득을, 그러니까 생산적인 측면, GDP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측정을 하자면,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올해 내에 만들어진 것만 카운트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안 팔렸는데요, 소비로 쓰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고 투자에 들어간답니다. 그 재고 투자가 가지고 하는 역할들이 중요한 거죠. 인베스트먼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은 뭐냐, 이 재고 투자가 만약에 갑자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 기업이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을 해보자면 재고 투자가 뭐냐, 기업들이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있는 생산물을 일단 구입해 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재고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산적인 측면과 지출적인 측면이 어그러질 수 있을 때, 맞지 않을 수 있을 때 이 재고 투자라는 부분이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의 그 이론적인 삼면등가의 법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면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GDP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총 지출액 방면으로 어떻게 집계하느냐,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로 우리 총 지출액 방향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안 바라봤던 삼면등가의 법칙 중에 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이죠. 누군가의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가 순환되는 거죠. 복식부기 원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가 물건의 가치를 가져오면 그 가치만큼 지불을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0이 됩니다. 그게 흘러 돌고 경제 순환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 가치를 모두 합한 것, 일정 기간 동안 합한 거는 누군가 그 가치가 발현됐으면 우리 경제에 나아지고 쓰이고, 그게 소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기도 하고 지출 발현되기도 한다. 그걸 다 합하면 어떤 측면이든지 다 더하면 같아진다. 생산과 지출에 대해서 틀려지는 부분, 같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재고 투자라는 부분이 참 잘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과 누군가의 소득으로 소득이 있어야지 지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있어야지 가계 소비가 일어납니다. 소비 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경제학에서 소비는 소득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의 크기를 결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으로 변화를 주는 변수가 뭐냐?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DP 생산 측면에서 GDP Y yield 생산량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게 커지면 가계 소비가 커질 수 있다. 소비는 Y 함수도 Y가 커지면 소비도 커진다. 양의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물건을 사겠죠. 그게 폭발적으로 증폭돼서 나타나진 않더라도 일부의 어떤 프로포션은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정리할 거는 삼면능가의 법칙 딱 기억해 주시고 생산적인 측면, 지출적인 측면, 소득적인 측면이 있다. 그 세 개가 결국 통계적으로 일치하게 우리가 뭐 오차 누락 이런 항을 통해서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집계하는 방식은 지출적인 방법으로 각 국가들이 집계를 해서 비교하고 있다. 꾸준히 년별로 아니면은 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비교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몇 가지 다른 GDP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개념들이 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까지 아니면 예전에 역사적으로 좀 쓰였던 GN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도 잠깐 중간중간에 국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GNP의 개념입니다. GNP가 뭐냐? 국민 총생산이고 총생산이고 Gross National Produc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국적, 내셔널리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인 사람이 미국에 나가가지고 노동을 하고 돈을 벌었다. 그건 어디에 기속되느냐? 한국의 GNP에 기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이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했다. 그럼 거기서 발생된 생산물의 가치, GDP인 대한민국의 GDP에 포함되겠죠. 근데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고 그 가치가 측정됐는데 이거는 한국의 GNP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내셔널리티, 생산 요소의 국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GNP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낸다, 일본으로 보낸다, 중국으로 보낸다, 뭐 미국에서 벌어서 각각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벌어서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가는 돈, 그 가치의 발현, 그 가치 측정은 국내 대한민국의 GDP에는 들어가지만 GNP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내셔널리티가 중요하다. 지금 이제 GNP 개념을 잘 안 쓰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있죠. 다국적 기업이 각각이 들어가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면 자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의 국적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된 생산물 전체를 그냥 통째로 측정하는 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현대가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게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투자량이 미국의 원래 뭐 미국인들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한국 본사에서 투자되어 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하는 거 GNP로 계산하면 한국발 어떤 투자금이 들어갔으니까 국적의 자본금의 소유주가 한국이라면 그걸 계산해내야 되죠. 근데 그런 복잡함 때문에 GNP 국내 총생산의 국민 총생산 내셔널 프로덕트보다는 GDP를 국적에 상관없이 딱 국가별로 이렇게 집계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또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교과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NP와 GDP의 차이가 이제 이전 소득이라는 거죠. 해외로 벌어들여 가지고 옮겨간 것들.
생산 요소의 국적의 거기 목적이 GMP라는 게 그 측정 방법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임금, 이윤, 뭐 자산에 따른 수익률 이런 거. 자산에 따른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자하고 배당금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는 부분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 차이를 GNP와 GDP의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GDP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일반적인 이해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GDP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GDP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거시 통계지표 또는 거시 지표, 거시 변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딱 공부를 하다 보면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떤 차원,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또는 뭐 새로 이렇게 미시경제학을 관찰하거나 배우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미시경제학이 상당히 이론적이고 상당히 그 관점이라는 게 지금, 현재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딱 집어가지고 이 좌표를 찍어주려면 X, Y, Z 좌표로 되죠. 그러니까 뭐 GPS에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아본다면 위도 얼마, 경도 얼마가 딱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차원이죠.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상하, 좌우, 상하의 고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G가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물체들이 3차원적인 물체를 가지고 3차원의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시간이라는 흘러가는 다른 변수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경제 모형도 마찬가지지만 차원이 바뀌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차원이 높아지면 그 변수들, 각각의 변수들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그 변수들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원이 그냥 한 단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늘어나 버립니다. 고민의 정도라면. 1차원이라면 그냥 점을 찍어가지고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죠. 2차원이라면 거리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3차원에다가 시간이 들어갔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나 우리가 전에 고민했던 경제학적 선택의 문제라면 우리가 동시대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재에 맞춰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 거시경제학 1년 동안 시간에 고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서 지난 분기와 대비해서 작년 여름과 대비해서 작년 가을과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대해서 바뀌는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GDP를 측정할 때 있어서는 딱 어떤 시점에 가격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변동하죠. 가격이 변동합니다. 기본적인 평균적인 가격을 물가라고 하고, 물가가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10년 전, 15년 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물건의 가격,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뭐 어린 시절에 조그마한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대적인 가치, 다른 물건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가격, 가치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가격은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일본적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갔고 돈의 가치는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 매년 그냥 시장에서 거래된 물건, 그때의 시장 가치로 지출된 어떤 양을 더해가지고 2020년에 GDP를
산출을 했는데 10년 전이 2000년의 GDP 그날 그 2000년대의 가격과 생산된 물건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2000년의 경제 상황이나 경제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격이 2020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목이라고 합니다. 노미널이라고 하는데 노미널 GDP, 명목 GDP는 그래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2020년 거, 2000년 거 그 시대의 가격에 팔린 수량을 곱해가지고 물량을 구해. 그리고 2020년 가격에 얼마나 팔렸는지 물량을 곱해서 가치를 구해. 그게 명목 GDP입니다. 근데 물가의 변동을 통해서 매년 얼마나 기본적인 실질적인 경제력이 변해 왔는지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 국민소득, 국내 소득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re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al GDP, RGDP, NGDP, nominal GDP, real GDP 이렇게 구분해서 명목 GDP, 실질 GDP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 GDP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물건이 몇 개 생산했는지 더 생산했는지 더 적게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경제력이, 노동력이, 자본력이 발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하고 싶다. GDP의 좋은 점 뭡니까? 하나의 숫자로 비교가 빠르게 가능하다. 간단하게 가능하다. 우리가 한눈에 딱 바라볼 수 있는 통계치다. 숫자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꾸준한 연도별 변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명목이라는 거. 왜? 가격 변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을 어떤 특정한 연도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2000년대 가격으로 물건이 얼마나 더 생산됐는지 덜 생산됐는지를 보자. 그러면 기준 연도라고 해서 기준 연도를 2000년도에 딱 정한 다음에 2000년도의 GDP를 구하면 그게 2000년대 생산량대로 곱해가지고 구하면 실질 GDP가 되는 거죠. 기준 연도는 따라서 기준 연도의 GDP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거기에 생산량을 곱한 거기 때문에 기준 연도의 명목 GDP랑 실질 GDP는 똑같다. 근데 이제 2020년에 명목 GDP를 우리가 구했죠. 2020년 가격으로 얼마나 팔렸는지를 우리가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빼. 2000년도의 가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응하는 물건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총 가치를 계산을 한 게 뭐다? 2020년 실질 GDP다. 2020년 실질 GDP가 어떨까요? 예, 명목 GDP보다 낮겠죠. 왜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올라간다. 요 물가 수준, 네, 우리 상당히 관심 있게 거시경제학에서 바라볼 겁니다. 인플레이션. 네, 요거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GDP 보고 나서 한눈으로 어떤 경제를 평가하고 경제의 발전 정도 또는 경제의 상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개념 GDP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렇게 준비해 와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GDP 관련된 계산법 또는 명목 실질 GDP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목 실질 GDP 다음에 나오는 다른 변수들 계산해가지고 물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계산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뤄볼 기회가 꼭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실질 GDP는 인플레이션 부분, 물가의 변동 부분을 딱 조정한 거다. 물론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생산물은 생산량 또는 소비량이 감소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 유형이 있어. 2000년대 쓰는 물건 중에 2020년에 안 쓰는 물건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계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질 GDP를 구하게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다음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GDP,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딱 계산을 하고 나면 NGDP, RGDP라고 이제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지표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을 거고 CPI라고 합니다. Consumer Price Index. 그다음에 PPI가 있어요. Producer Price Index가 있고 뭐 다른 또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또 거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GDP 디플레이터가 우리가 지금 계산한 명목과 실질 GDP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GDP 디플레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GDP 디플레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명목, 그러니까 NGDP 나누기 RGDP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 지수라는 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 기준 연도의 GDP, 기준 연도의 명목 GDP, 실질 GDP 똑같다고 했죠. 그럼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에서 2020년도, 2000년도, 2020년도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2020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보면 명목 당연히 올랐을 거라고 했죠. 왜? 물가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네, 명목이 실질보다 크니까 100보다 크겠네요. 그럼 그 퍼센티지 체인지가 얼마인가? 물가의 변화율, 다름 아닌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20년의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간략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언제든 찾아오는 기회에 이 문제들을,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봄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 GD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GDP, 거시경제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GDP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변수들이 근간이 되는, 다른 변수의 변화의 근간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단지 이제 거시경제학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같이 공부하고 있는 국제금융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금융론 파트의 첫 번째 시작,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역 이면에 흘러갈 수 있는 금융 거래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그 금융 거래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불 수단에 대한 문제들, 투자 수단에 대한 문제들, 그런 이제 효율적인 경제 흐름 또는 무역 흐름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이 GDP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국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이제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수학적인 또 이해도가 필요한 게 어떻게 집계 하는지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통해서 GDP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형 자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GDP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요한 개념들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시고, 조만간에 또 이제 그 연습 문제나 어떤 각종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더 깊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출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